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인데요. 특히 노동개혁은 우리 삶과 경제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 선봉에서 노동개혁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분이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모든 것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혁이다. 그걸 지금 끌고 계시는 분으로서 책임이 좀 무거우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이 드시겠습니다. 네. 장관 임명되시기 전에 한국노총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 네, 그렇습니다. 생리도 많이 아시고 노동계 또 인맥도 넓으시고 그런데 이제 노동계 계시다가 장관직을 맡고 나서 장관으로서 볼 때 노동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조금 궁금한데 특히 지금 이제 개혁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민노총 과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합니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이 노동운동을 포함해서 모든 사회 조직은 시대 변화,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거기에 걸맞는 활동들을 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예. 우리나라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은 과거 어려운 시기에 이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이라든가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그때는 노동기본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탄압을 받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 노동운동도 현장의 변화,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거에 맞춰서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는 방식 그리고 해결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300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ILO 기본협약이라고 하는 87호, 98호 조약을 비준하면서 노동 관계되는 노동법을 다 맞췄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관계 시스템 규범도 선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조운동은 그 높아진 사회적 위상,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을 네. 다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면한 가장 큰 모든 보편적인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가장 그 최고의 복지다. 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 제도, 의식과 관행이 너무도 현실에 안 맞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70년 전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고 70년 전이라면 53년 네, 근로기준법이 처음 그렇죠. 만들어질 때. 그때가 70년 전이 언제입니까? 그게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3년 전쟁 끌고 휴전협정할 때쯤 그때 공장이나 산업 기반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노조법 이 톨이 그동안에 몇 번 바뀌었지만 이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너무 경직돼 있고 획일적인 그런 법제도가 현장에 안 맞고 노사모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고 노동관계 시스템 역시 우리 87 체제라고 합니다. 네. 87 체제라고 하는데 이 실력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것들이 지금 안 바뀌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 구조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40, 50분이 못 받는다. 동일 노동을 거의 비슷한 노동을 하는데도 비슷한 노동을 하는데도 절반 정도.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시대적 과제에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도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대적 변화에 좀 노동단체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잠깐 말씀해 주신 그 이중구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중구조라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또 아니겠죠. 여러 이중구조의 양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극화가 있고 가운데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이 잘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랬을까? 어떤 식으로 이중구조가 있을까? 여러 가지인데 이중구조는 일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가 있고 조직 노동자와 조직화되지 못한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그럴 때
그 근로기준법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약자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조직된 노동자와 그게 14%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노동조합. 네, 예. 그런데 86%는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거죠. 비노조 예. 근로자들이 예. 85%. 예.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은 뭐 고용도 안정돼 있고 그렇죠. 뭐 처우도 상당히 높은 거고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 각 고용 형태별 기업 규모별 예. 다양한 형태의 이중 구조와 격차 이게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예. 그 예를 들어서 경제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노동과 기업이 이 자기들의 문제만을 해결하면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협력 하청업체 네. 이들 문제들을 이제 전가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중 구조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동 개혁이 시급하고 예, 양질의 또, 일자리. 예,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노동 개혁이 이 시급하고.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결국 노동 개혁이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토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업무 보고 드릴 네. 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해 출범 초기에 세 가지를 했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3대 개혁의 첫 출발점이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이다.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미 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죠. 연구회. 예, 예. 노동 개혁의 뭐 밑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예.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해서 정부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곧바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든지.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제 이번에 이 시기에 개혁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나라 정부든지 그 집권 초기에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가 이제 국민의 기대가 높고 여론도 형성돼 있을 때 그 집권 초기에 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그 타임 스케줄을 볼 때 정기국회까지 가면 이 개혁의 골든 타임을 늦춘다. 놓칠 수 그래서 있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안이 나와서 그 국회에 제출이 돼야 되겠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 요인이고요. 예. 또 하나의 고려 요인은 이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절차적인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이제 국민적 지지 이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국민과도 소통해야 되지만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 때 예.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실태 조사도 했지만 저희들은 따로 이제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체가 있으니까 그러한 대화의 그 틀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도 하고 노사의 의견도 수렴하고 예. 근데 요걸 감안해서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보니 가장 시급한 게 이제 1월 중에 1월에 예, 1월 중에 이 상생을 위한 그 상생 그 임금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상생임금위원회. 예, 네. 상생임금위원회 그러니까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임금 격차를 예. 해소한다. 임금 체계를 개선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 체계 개선을 향한 임금위원회를 1월 중에 이제 만들고요. 임금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상생임금위원회는 우선은 뭐 전문가가 예. 들어가면서 노동계, 뭐 경영계 출신들이나 그래서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균형 있는 분들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월 중에 예. 이제 지금 그 전문가와 그 노사의 그
그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의견을 들어서 입법안을 저희가 마련할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좀 무거운 주제인데 예. 노사관계의 힘의 대등성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 또 하나는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 네. 필요한 것들이 지금 현재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 현재 과거 전통적으로 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을 생산 현장에서 했을 때 이런. 피고용돼서 종속 노동을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노동자인가 아닌가 불확실한 분들 경계지점에 있는 분들이 플랫폼 많잖아요. 노동자들이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그죠? 단위 있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무 제공자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 5인 이런 미만 사업장으로. 이런 것들도 다 이번에는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70년 전에 맞지 않는 옷, 이 옷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스케줄 짜고 있습니다. 네, 아주 광범위한 내용인데 예. 그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아까 경사노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경사노위에 지금 민노총이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올까요? 아 미리 뭐 이제 예단은 하는 것은 들어와야만 되죠. 그런데 대화를 그런데 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와서 당연히 와서. 그 대화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뭐 올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민노총이 정부위원회에 다른 뭐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정부위원회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경사노위에서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들어와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과거 IMF 때 경제 위기 때 한번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할 때 들어왔었다가 조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뭐 열심히 참여도 했는데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한번 뭐 항상 대화를 통한 우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기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열려 있다. 예. 자, 이 여러 가지 뭐 계획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씩 이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주 52시간 제도의 유연한 적용입니다. 연장 근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주 69시간 가능하다 이런 것만 부각이 돼가지고 52시간 유연화 제도는 장시간 노동이다.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프레임 예. 69시간 이게 있을 수 없는 그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한 건데 세계 역사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지금 52시간이라는 것이 예. 주 40시간, 일주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52시간제라는 겁니다. 40시간 더하기 12시간, 52시간이라는 건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만 지금 일일 8시간, 네. 일주 40시간, 그다음에 연장 근로는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규제하는 방식은 법적인 처벌과 같은 강제 조항도 있지만 경제적 강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시간이나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12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네. 전제로 해서 1.5배 임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많이 시킬수록 부담이 늘어나니까 많이 안 시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40시간, 12시간 그 테두리 내에서 52시간 테두리 내라는 거죠. 예. 테두리 내에서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큰 방향이 잡혀 큰 있습니다. 방향은 줄여도 그렇다. 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이제
69시간이라 하는 건 그냥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이론적으로는 69시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주 동안. 아니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그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노동자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래서 첫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직된 주 단위 연장 근로를 제한하는 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풀어서 예. 당사자가 원하면 당사원은 노사 합의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있으면 가능하다. 있으면 월 단위도 가능하다. 연 단위도 가능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경직적이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편법이나 공짜 노동 같은 걸 없앤다. 4주 내내 40시간 하다가 한 주를 53시간 하면 네.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4주 내내 52시간 하면 처벌 안 받는 이런 불합리함도 없앤다. 그러네요. 그래서 선택권을 넓혀주고 노동자들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시간 주권도 넓혀주되 예. 건강을 보호해야 되니까 11시간을 연속적으로 쉬게 해주겠다. 11시간 휴무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래서 건강권도 보호하고 자율적인 선택권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야간 노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당연히 뭐 공짜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텐데 그것도 단속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따르면 연간까지 확대하면 오히려 노동 시간이 지금보다는 30%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연장 근로 단위 기준 단위를 제한 단위를 연간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근로 시간을 줄인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 이 건강에 위험이 있으니까 월 단위 분기, 반기, 연기할수록 총량을 줄인다는 거죠. 비례 감축하는군요. 비례를 감축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선택권을 늘려준다는 것은 아까 52시간 4주를 연속으로 하는 데는 처벌을 안 받는데 40시간 3주를 하다가 한 주만 1시간이 오버됐다 그러면 처벌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52시간에다 12시간 뭐 더 합했다 좀 늘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맥스 69라 했을 때 다음은 그 뭐 30시간을 하든지 줄여야 되는 거죠. 확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량으로 52를 맞춰 놔야 되는 절대 거죠. 총량은 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52에서 예를 들어서 69가 되면 17이 늘어났다. 그러면 다음 주는 17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감안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뭐 근로시간 장기화의 어떤 그런 목표 아니냐 이렇게 하도 비판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뭐 이슈가 많으니까 또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금 문제, 임금 체계 개편. 이게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근무 연수에 따라서 지금 계속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형 지금 임금 체계잖아요. 호봉제. 이걸 이제 성과와 직무에 따라서 바꾼다. 굉장히 좋은데 우선 제가 이게 보면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 제도라는 것은 민간 기업이 노와 사가 협의해서 정하는데 이거 정부가 이렇게 바꾸도록 유도할 수는 있나요, 근데?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금 시스템, 임금 결정 체계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다양한 업종, 기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 체계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직무급이 맞고 어떤 때는 연공급이 맞을 수 있어. 이게 다 다른데 현재 이제 연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과거에 성장을 빨리빨리 고도 성장하고 장기 근속이 그 소망스러울 때는 이게 적합한 임금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성장도 정체돼 있고 그리고 장기 근속이라는 게 거의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이제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게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네, 이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쭉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아니 오래 근속한 분들 그들은 임금을 많이 받고 자기들은 이게 적게 받는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앞으로 과거에는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초임을 낮게 받아도 장기 근속이 전망이 되고 장기 근속하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연계돼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오래 일한 분들이 생산성이 좀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그렇죠. 연공이라는 게 뭡니까? 네. 나이 또는 올해 이게 공이 된다. 그게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 또 하나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현재 뭐 그 고용 조정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채용을 안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 고용이 전체 줄면 노동계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고령자. 지금 연금 수급 연령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고 경제활동 인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령자들이 빨리빨리 직장에서 주된 일장에서 뭐 명예퇴직이나 이런 형태로 자꾸 나간단 말이죠. 쫓겨납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예, 쫓겨나는 거지. 월급이 많으니까 기업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만큼 능력도 키우고 숙련도도 높아졌는데 그런 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맞지 않는 일자리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노사관계 시스템 그중에 임금 체계가 거기 있는 거다. 그 임금 체계가 직무급이나 성과에 기반한 것이 사회 변화에 맞다. 예. 이런데 이제 정부 관리는 뭐냐? 어떻게?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 정보가 없다. 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예. 또는 노동자들 사이에 이거가 안 맞더라. 이거와 관련해서 임금 직무 정보에 대해서 지금은 한 40-50개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대폭 늘려가지고 한 500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임금 직무 정보를 통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예. 그다음에 잘 모르는 데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노사가 원해서 그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직무나 성과에 기반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는 인센티브, 세제상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세제 지원 같은 세제상의 거? 지원 이런 거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예.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큰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에서도 그동안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감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좀 이 공공기관들 먼저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시행토록 하면 안 될까요? 이제 공공 부분이 이제 지금 그 혁신 방안에도 보면 그렇고 과거부터 쭉 공공 부문은 그 우선적으로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제대로 된 직무급으로 이제 가야 되는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좀 솔선수범하면 민간 기업도 따라갈 텐데 공공기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그래서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강제하는 게 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솔선수범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성공 사례들을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내고 발굴을 해서 확산시킨다. 이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뉴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 GM, GM. 카잼 전 사장, 협력업체 직원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 파견이 굉장히 파견 제도가 조금 까다로워서인지 너무 파견 대상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뭔가 기준이 불명확해서인지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들 한국 투자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이 유죄 상황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건지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하는 기업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자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사관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 분들 만나봐도 많은 얘기들 하시고 그리고 스위스의 경영개발은 IMD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사협력 기술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물론 그것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기업인들이 한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에 대해서 좀 경직돼 있다. 노사협력 기수가 낮다라고 일단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그 중에 이제 경직되는 제도 중에서 파견 제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견 제도와 관련돼서는 사내하청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는 거냐 착취 중간 착취는 없는 것이냐 고용 불안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여기 맞물려 있는데
이 파견 제도가 들어올 때 굉장히 제한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파견 허용 대상이 허용 굉장히 대상이 적다. 예, 32개인가 이 업종으로 이렇게 제한돼 업종만 있고 파견이 제조업 허용돼 있다. 뭐 직접 생산은 안 된다 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파견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상용형 파견이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파견 계약을 맺고 수수료만 땡기고 중간 찾기라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안 되고 차별을 받는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상용형이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고용을 하고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그러니까 고용 안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능력 개발해서 훌륭한 인력을 파견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환경, 산업 환경이 급변한 속에서 기업들이 뭐 사내 하청이라든가 뭐 도급 이래서 이 적법한 파견과 이 도급 불법 이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이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GM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그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 것 중에는 이제 파견도 선진화하겠다. 이게 노사나 전문가 의견 듣고 현장의 실태, 그런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중간 착취의 문제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 그다음에 차별 문제, 고용 안정 문제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고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법 리스크나 이런 애로사항도 이렇게 봐서 정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 살펴보고 그래서 현장의 불확실성 또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 파견제도에 대한 제도 개혁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뭐 시간공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동 개혁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저 야당이라든지 또 민노총 저항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노총을 좀 적대시한다, 개혁 대상으로 삼고 뭔가 비리로 본다. 이래가지고 어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데 장관님 어떻게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 노동조합운동 단체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아젠다인 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거라고 보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나 뭐 노동계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 사회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그 과거에 그 부조리한 관행, 그다음에 부당한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치다. 그런 노사 불문하고 우리 헌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공동체하고 약속 중에 가장 큰 게 헌법 아닙니까? 그렇죠. 법치는 뭐냐면 공동체의 기본 유지를 위한 전제고 약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서로를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게 법치인데 법을 안 지키는 거는 지키게 하겠다. 잘못된 부주리한 관행은 시대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투명성, 윤리성, 민주성, 자주성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맞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좌우할 노동개혁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